당신은 은행 창구에 조용한 책상 앞에 앉아 미소를 띤 은행원이 건네는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에 대한 달콤한 제안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팜플렛은 불확실한 시대에 누구나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미국 통화의 위력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소리 없이 잠식하기 시작한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의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우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는 이전보다 무려 8배나 폭증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린 그 결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시장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에게 보내온 침묵의 신호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튼튼한 우산을 들고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빗물이 하늘이 아닌 당신의 발밑에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불을 지켜줄 단단한 방벽처럼 보였던 환율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도리어 당신의 저축을 겨냥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솟는 차트만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사이 바닥 아래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균열을 눈치챈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간의 이자를 잃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원금 전체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왜 이러한 위험이 임박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신은 현재의 판매 광풍을 주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들여다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달러 보험이라는 상품은 당신에게 달러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고 달러로 보험금을 받게 함으로써 양날의 검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화폐의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때 당신이 위험 회피 수단이라 믿었던 것은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부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원화 약세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불과 1년 만에 판매량을 3배나 늘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믿으며 몰려들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변동성이 큰 변수에 돈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의 환율은 1474 원 부근에서 맴돌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극도의 주의가 필요함을 알리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당국조차 이례적인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된 감각을 곤두세우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보험을 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통화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매달 납입해야 할 부담은 커지고 나중에 받을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역설이 바로 첫 번째 덫이며 많은 가입자들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이 메커니즘의 고통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달러가 영원히 강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이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 속에 털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행 창구에서 들었던 그 낙관적인 전망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막대한 사업비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화려한 장막일 뿐입니다. 당신이 매달 힘들게 납입하는 그 돈의 전부가 달러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보험사의 운영비를 떼고 나면 실제 수익을 위해 굴러가는 돈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 카지노에 들어갔지만 정작 게임에 쓸 수 있는 칩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시장의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당신의 계좌에 적용되는 적립 이율조차 예고 없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공시 이율이 떨어지면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가입 당시의 약속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인 김 부장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이 상품이 환차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율이 역사적 고점에 달했을 때 가입 서류에 서명했고 앞으로도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율이 안정화되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가 나중에 받게 될 보험금의 원화 가치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고환율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정작 나중에 돌려받을 돈은 환율 하락으로 쪼그라드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당신이 이길 확률이 지극히 낮은 기울어진 게임판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 경영진을 긴급 소집하여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환차익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깨알같이 적힌 해지 환급금 조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 계약이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불리해져서 중도 해지를 결심하게 된다면 당신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환율과 금리가 당신을 배신하는 순간에도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손실을 확정짓거나 고통을 감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것뿐입니다. 달러 보험은 본래 장기적인 보장을 위해 설계된 것이지 단기적인 환율 변동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지금의 시장은 이 본질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런 위험천만한 상품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당신의 재정적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거대한 자산을 운용할 새로운 먹잇감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안한 원화 대신 강력한 달러를 소유한다는 것이 곧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한다는 착각을 당신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은행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단순한 외화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산을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도에 깰 수 없는 단단한 사슬로 묶어두는 구속 계약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신의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매달 지불해야 할 비용도 함께 폭등합니다. 매달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때마다 당신은 계획에 없던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을 낼 때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돈을 받을 때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비싼 값을 주고 우산을 샀다가 날이 개면 헐값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정교한 해지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위험을 방어하지만 당신은 맨몸으로 거친 파도를 온전히 견뎌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 보험을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단으로 오해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명확하게 보장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납입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차감되어 실제 투자되는 원금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시장의 채권 금리가 변동하면 당신이 기대했던 수익률은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숫자가 가진 실제 구매력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안전자산이라는 달콤한 이름표를 달고 아주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약관을 꺼내어 깨알같이 적힌 중도 해지 환급률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가입 후 몇 년이 지나도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당신의 등골은 서늘해질 것입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불입을 계속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완벽한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극이 모여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대한 잠재적 부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적 모순이 어떻게 당신의 가정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만 명의 가입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해지 버튼을 누른다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은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돌려줄 막대한 달러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보유하고 있던 우량 채권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자산 매각은 채권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그 충격은 다시 당신이 가진 다른 금융 자산으로 전이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상품의 실패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파열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험사의 위기는 곧 당신이 미래에 받을 돈의 지급 능력과 직결됩니다. 거대한 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붕괴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해도 그것은 변동성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잠시 만난 잔잔한 파도일 뿐입니다. 147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 지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감당하고 있는 압력이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계기판입니다. 이 위험한 수치 앞에서도 판매원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들이밀며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당신을 유혹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갈망하는 당신과 같은 세대가 이 교묘한 마케팅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당신은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심리적 덫에 걸려 손해를 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불입을 계속하는 행위는 밑 빠진 독에 소중한 식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친구 김 부장 역시 지금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어쩔 수 없이 추가 납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가계의 소중한 현금이 비효율적인 보험 상품에 묶이게 되면 당신의 가족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든 가정들이 늘어나면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이는 다시 당신의 소득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한 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를 꺼리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경고음을 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음을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직감과 판매원의 미소만을 더 신뢰합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그 친절한 설계사는 당신이 10년 뒤에 겪게 될 환율의 공포를 결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동요를 가라앉히고 냉정한 눈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을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환율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하루하루 널뛰기 하는 변동폭의 크기 그 자체입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당신이 계획했던 재무 설계가 언제든 휴지 조각처럼 찢어질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해야 할 것은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며 이는 당신의 상품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글로벌 금리가 하락세로 접어들면 보험사가 약속했던 매력적인 공시 이율은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를 확인하는 일이며 이는 회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만약 특정 회사가 이 위험한 달러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부적인 위기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팜플렛에 인쇄된 예시 수익률표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적힌 칸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오직 최저 보증 이율이라고 적힌 작고 초라한 숫자만이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또한 금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가입을 독려하는 시점이 역사적으로는 늘 상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광고와 이벤트는 기회의 신호가 아니라 그들이 떠넘겨야 할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는 역설적인 경고입니다. 대중이 환차익에 열광하며 구름처럼 몰려들 때 영리한 소수의 투자자들은 이미 조용히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들의 성공담에 현혹되어 줄을 서는 순간 거대한 시장의 문은 당신의 등 뒤에서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해지는 은행 런처럼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으며 서류 더미 속에서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지급 지연이나 까다로운 심사라는 형태로 당신을 덮칩니다. 당신은 국가나 정부가 결국에는 나서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원화를 찍어내는 것뿐이며 달러를 직접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당신이 돌려받게 될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가치 없는 종이 뭉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 상품의 위험을 넘어서는 시스템적 리스크이며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 부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상품 자체의 구조적 함정, 환율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국가적 금융 시스템의 한계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선택했던 당신의 이웃 박 여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여사는 대형 보험사의 유명한 브랜드만 믿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하자 그녀가 매달 송금해야 하는 원화 금액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아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한 스마트폰 속 해지 환급금 조회 화면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꼬박꼬박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가입시켰던 친절한 설계사는 이미 퇴사해 연락이 닿지 않고 콜센터 직원은 약관에 적힌 차가운 규정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대한 사업비와 중도 해지 공제액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금융 소비자를 옥죄는 아주 합법적인 약탈의 현장입니다. 이제 그녀는 매달 고통스럽게 돈을 계속 붓거나 아니면 막대한 손실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탈출하거나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박 여사의 사례는 특별한 불운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가정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당신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만약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면 지금 당장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결단을 미루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남은 자산마저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즉시 판매원이 보여주었던 장밋빛 설계안을 찢어버리고 현재 시점에 해지 환급금표를 두 눈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시 경제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의 상품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원화와 달러를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환전 수수료가 당신의 수익을 얼마나 조용히 갉아먹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보험사는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불리한 스프레드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조용히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깁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돈을 묶어두고 기다려도 구조적으로 당신이 이기기 힘든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 당신의 보험 적립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뉴스 헤드라인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먼 나라의 금리 결정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불편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냉혹한 금융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계약서 안에서 당신은 그저 수수료를 지불하는 성실한 공급책일 뿐입니다. 진정한 위험 관리는 누군가에게 내 돈을 맡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잡하고 위험한 미로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의 법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원칙은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과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목적을 하나의 복잡한 상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비싼 비용을 치르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험은 당신의 부재 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지 당신의 은퇴 자금을 불려주는 마법의 투자 상자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10년 뒤에 받을 약속, 어음이 아니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입니다. 달러 보험은 당신이 가장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혹한 페널티를 물어야만 돈을 꺼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미 지불한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매몰 비용에 오류해서 과감하게 탈출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해지하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더 큰 잠재적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파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금 회복이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려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하고 결국 벼랑 아래로 함께 추락합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가입했는지, 당신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앞으로의 환율 추세와 금리 방향만이 당신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며 그 방향은 지금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달러라는 자산 자체의 안전성과 달러 보험이라는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러를 보유하고 싶다면 외화 예금이나 달러 채권 같은 투명하고 유동성이 높은 직접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굳이 복잡한 수수료 구조와 해지 페널티가 겹겹이 쌓인 보험 상품을 통해 달러에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담당하는 설계사가 아무리 전문가처럼 보여도 그는 월급을 받기 위해 회사의 상품을 팔아야 하는 세일즈맨일 뿐입니다. 그들은 상품의 장점만을 확대경으로 보여주고 치명적인 단점은 아주 작은 글씨 속에 교묘하게 숨겨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달콤한 권유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약관을 분석하는 냉철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서명 하나가 향후 10년 이상의 재정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은 당신의 망설임을 먹이로 삼을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낡은 창문을 수리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긴 겨울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소유한 모든 금융상품을 꺼내어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냉정하게 시험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환율이 1,000원 아래로 급락한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당신의 보험이 여전히 든든한 방패가 될지 아니면 당신을 옥죄는 족쇄가 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진정한 부는 화면 속의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당신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회사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출구로 달려갈 때 비상구는 이미 굳게 닫혀 있거나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치명상을 막기 위해 손절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아픔을 견디는 것이 먼 미래에 당신이 감당해야 할 파산의 고통보다 100배는 더 낫습니다. 거시경제의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변동성의 태풍 전야입니다. 과거에 편안했던 저금리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날카로운 절벽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능력만이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일한 위로에 귀 기울이지 말고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진짜 부자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파생 상품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냉혹한 경영자가 되어 수익이 나지 않는 부실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패한 투자에 대한 미련과 감정적인 집착은 금융시장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화려한 마케팅 문구와 설계사의 미소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오직 차가운 숫자와 계약 조건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은 갈릴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는 언제나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인다는 잔인한 자연의 법칙을 당신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냉혹한 금융시장은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그 소중한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 단 1%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달러 보험 열풍은 단순한 상품의 유행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 심리를 이용한 자본의 거대한 포식행위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수수료가 붙은 복잡한 보험 증서 대신 가장 단순하고 투명한 형태의 자산만을 소유하려 합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두꺼운 계약서가 위기의 순간에는 당신을 옥죄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것입니다. 높은 사업비와 낮은 환급률,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라는 삼중고는 당신의 자산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의 잔고가 반토막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에 가입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진실을 마주한 당신에게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에 집착하는 사람은 몰락하지만 변화하는 파도의 흐름을 읽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안전 자산이라는 가면을 쓴 투기 상품을 구별해내는 해안만이 당신의 가족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성인이 된 당신의 자녀가 그때 왜 우리의 자산을 지키지 못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그들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모두가 환호할 때 냉정하게 침묵의 신호를 읽고 우리를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당신의 게으름과 무지, 그리고 결단을 미루는 우유부단함을 먹이로 삼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먹잇감 사슬에서 끊고 나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수업료를 내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쓰라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파국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달러 보험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교묘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들이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품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갖춰야 할 생존 본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절대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이제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달러 보험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 당신의 부를 노리는 수많은 금융덫들이 수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상품이 아니라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지식입니다. 뉴스에서 위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릴 때면 이미 스마트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모두 마친 후일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엄중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닥쳐오든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과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금융의 역사는 늘 탐욕과 공포의 사이를 오갔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당신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가문의 부를 지키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자본의 거대한 이동은 이미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땀과 시간이 섞인 돈이 누군가의 부실을 메우기 위한 유동성 공급원으로 허무하게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만약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을 파국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으며 당신이 결단을 미루는 매 순간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의 문은 하나씩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사의 달콤한 목소리 대신 당신의 차가운 이성과 직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남들이 비를 맞으며 당황할 때 튼튼한 우산을 펴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금 당장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친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마지막 생존 지침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당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십시오. 부디 당신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다가올 격변의 시기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당신은 난파된 배의 조각을 붙잡고 울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까? 오후 3시에 입실해서 다음날 오전 11시 퇴실. 이 타임라인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보셨습니까?
실제 체류 시간은 딱 20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텐트 치고 걷는 중노동에 2시간 반, 밥 해먹고 설거지하는 가사 노동에 3시간, 아이들 케어하고 짐 정리하는데 또 3시간, 정작 엉덩이 붙이고 쉬는 진짜 휴식은 고작 3시간 남짓입니다. 비용은 10만 원이나 깨지고요. 호캉스 가면 에어컨 바람 쐬며 21시간 내내 왕 대접받는데 왜 우리는 굳이 사서 고생을 자처했을까요? 저만 바보였던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탈캠핑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특수로 6조 원까지 치솟았던 거품이 타락 빠지고 있죠. 2024년에만 캠핑장 300곳이 폐업 신고를 던졌습니다. 관련 테마주에 올라탔던 투자자 계좌는 평균 마이너스 60%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시장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진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실태를 파헤칩니다. 본격적인 분석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연료가 됩니다. 자, 시계를 돌려 캠핑 시장의 흥망성쇠를 봅시다. 2018년까지만 해도 캠핑은 철저히 마니아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시장 규모 1조 8천억 원, 주말마다 산속에서 고독을 즐기는 40, 50대 아재들의 취미였죠. 그런데 2019년부터 기류가 바뀝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감성 캠핑이 뜨기 시작한 거죠. 베이지색 면 텐트, 알전구, 플레이팅 된 요리. 와, 캠핑이 이렇게 힙한 거였어? 20, 30대. 젊은 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규모 2조 3천억 원 돌파. 그리고 2020년 코로나라는 기폭제가 터집니다. 수요가 완전히 폭발해버렸죠. 하늘길 막히니 산길로, 거리두기 하라니 텐트 속으로, 재택근무로 세이브된 돈들이 죄다 캠핑판으로 흘러들어 시장 규모가 단숨에 6조 원을 찍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거의 광기였어요. 텐트 하나 없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원시인 취급받고 너네 집은 애들한테 자연 안 보여주냐라는 무언의 압박까지 있었죠. 맘카페엔 캠핑 입문 가이드가 도배되고 유튜브는 온통 캠핑 브이로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는 1천만 개를 넘겼습니다. 예약은 전쟁 그 자체였죠. 금요일 자정땡 하면 1분컷 매진, 오프라인 매장은 명품관 마냥 줄을 서야 입장 가능했습니다. 텐트, 침낭, 테이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실물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주식 시장도 불장이었죠. 아웃도어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개미들은 이건 코로나 끝나도 가는 대세다라며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파티는 끝났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빈방 있음이 뜨기 시작하더니 중고나라엔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200만 원 주던 텐트가 30만 원에 나와도 내고되나요? 소리도 못 듣습니다. 2024년 기준 등록된 캠핑장 4,082곳 중 실제 영업 중인 곳은 3,700개 수준 3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용객도 523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쪼그라들었죠. 2025년 현재 관련 산업 전체를 10조 원 규모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폐업과 악성 재고에 신음하는 깡통 시장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봅시다. 이게 온전히 업황 탓일까요? 우리의 소비 패턴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냄비 근성과 따라하기 문화 말입니다. 제 주변 데이터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2000년대 초반 등산 붐 기억하십니까? 제 친구도 2005년에 이제 산이 내 인생이다라며 입문했죠. 공기 좋고 건강 챙기고 최고다라며 백화점 가서 풀세트 질렀습니다. 고어텍스 재킷 50, 바지 30, 등산화 20, 합의 100만 원. 결과는 딱 3번 등반하고 끝. 첫 산행 땐 야호, 두 번째는 좀 빡세네, 세 번째는 무릎 나간다며 은퇴 선언. 그 비싼 장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100만 원짜리 기능성 의류는 지금 동네 편의점 갈 때 입는 추리닝이 됐습니다. 2010년대 자전거 열풍은요? 제 동생 2013년에 200만 원짜리 로드 바이크 샀습니다. 형, 주말마다 국토종주 할 거야. 첫 주는 탔습니다. 둘째 주는 비 와서 패스. 셋째 주는 피곤해서 패스. 그 자전거 지금 2년째 베란다 빨래 건조대로 쓰고 있습니다. 2015년 드론 붐 때 100만 원 태운 선배는 내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수다라며 유튜브 데뷔를 꿈꿨죠. 영상 몇 개 찍었냐고요? 딸랑 2개. 조회수는 지인들만 찍어줬습니다. 그 드론은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2018년 서핑 양양 가서 레슨 받던 후배, 형님 파도를 가르는 게 인생입니다라며 보드 100만 원, 수트 30만 원, 레슨비 50만 원, 총 4번 타고 접었습니다. 보드는 지금 거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락했죠. 그리고 2020년 캠핑,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야라며 평생 할 것처럼 굴더니
5년 만에 중고장터 떨이 신세가 된 겁니다. 2022년 바통을 이어받은 게 골프죠. 골린이들 유입되면서 300만원 풀세트 지르고 필드 나갔지만 지금 분위기 싸합니다. 커뮤니티엔 가성비 최악이다, 시간 아깝다며 이탈 조짐이 보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패턴을 무한 반복할까요? 첫째, 지독한 포모 증후군입니다. 남들 다 캠핑 얘기하는데 나만 빠지면 불안해집니다. 인스타에 텐트 사진 안 올라오면 사회적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소외감, 즉 포모를 못 견디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이 눈치 보기가 심해요. 둘째, 장비병입니다. 입문자면 가볍게 시작해서 간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장비빨 세우려고 풀세트를 지릅니다. 왜 초보가 200만원짜리 텐트를 삽니까? 일단 10만원짜리로 겪어보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 업그레이드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최고가 풀매수 전략은 자본 잠식의 지름길입니다. 기왕 살 것 최고 사양으로라는 논리죠. 하지만 결과는 1회 사용 후 악성 재고로 전락합니다. 셋째, 미디어 왜곡 현상을 경계하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은 연출된 유토피아만 송출합니다. 저 화면을 그대로 복제하면 내 현실도 낙원이 될 거란 착각, 이것이 바로 행복 매수의 함정입니다. 실물 자산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텐트 설치라는 중노동, 장비 오작동의 공포, 해충과의 전쟁, 그리고 새벽 기상의 육체적 고통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철저히 리스크가 제거된 하이라이트 편집본임을 명심하십시오. 넷째, 급격한 흥미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도파민은 짧고 관리의 피로는 깁니다. 왜일까요? 트렌드 사이클은 냉혹하게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캠핑 유동성이 골프로 이동하고 골프 버블이 꺼지면 테니스로 자금이 쏠립니다. 확신 없는 추격 매수는 결국 전액 손실, 즉 중도 포기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 소비 패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고질병, 바로 모멘텀 추격입니다. 2020년 유동성 파티를 기억하십니까? 언택트 대세론, 줌 비디오를 사라고 아우성쳤죠. 주가는 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가는 10달러 수준입니다. 배달 플랫폼 광풍은 어땠습니까? 쿠팡 상장 직후 4만원대에 지금은 2만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개미들의 진입 타점은 언제였습니까? 정확히 역대 최고점이었습니다. 2022년 캠핑주 열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도어 섹터의 펀더멘털을 냉정히 보십시오. 노스페이스 같은 시장 지배자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 중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는 항상 상투를 잡을까요? 첫째, 사회적 증거 편향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수익 인증이 들려옵니다. 나 테슬라로 2천만 원 먹었어.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의 평단가는 얼마였을까요? 200달러 초반이었습니다. 둘째, 정보의 시차입니다. 뉴스에서 테슬라 연일, 신고가 갱신, 2차 전지 폭등, 캠핑 산업 슈퍼사이클을 보도합니다. 뉴스가 떴다면 이미 파티는 끝난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고 탈출 중입니다. 개미들만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꼴이죠. 셋째, 이번엔 다르다는 망상입니다. 이번 상승장은 구조적 변화다. 언택트는 뉴노멀이다.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다. 캠핑은 문화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순한 단기 과열이었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복기해 봅시다. 그들은 공포가 지배하던 2019년, 2020년 초에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환호하던 2021년, 2022년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미들은 대박이다 외칠 때 진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계좌 수익률 마이너스 60%입니다. 유행 매매는 필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고등이 켜진 섹터는 어디일까요? 저는 두 가지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골프 버블입니다. 주말 그린피가 20만원, 30만원을 호가합니다. 장비값은 평균 3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미 커뮤니티 센티먼트가 꺾였습니다. 가성비 최악, 시간 낭비, 하루 종일 필드에서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자조가 나옵니다. 중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집니다. 캠핑 시장 붕괴 직전과 소름 돋게 유사한 프랙탈입니다. 두 번째, 차박입니다. 2024년 기준 5.5조 원 규모라지만 정책 리스크가 큽니다. 규제 철퇴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9월부터 공영 주차장 차박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입니다. 규제는 수요를 급랭시킵니다. 캠핑장과 동일한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다음 8가지 원칙을 뇌리에 박으십시오. 첫째, 특수, 붐, 열풍이라는 단어는 매도 신호로 읽으십시오. 코로나 특수, 등산 열풍? 전부 단기 노이즈입니다. 둘째, 대세를 역행하십시오. 모두가 뛰어들면 이미 끝물입니다. 셋째, 감정과 투자를 분리하십시오. 캠핑을 즐기는 것과 캠핑주를 사는 건 별개입니다. 넷째, 리스크를 통제하십시오. 초장부터 200만 원 태우지 말고 10만 원으로 시장 반응을 보십시오. 다섯째,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십시오. 한 섹터에 올인하는 건 도박입니다. 여섯째, 펀더멘털을 보십시오. 시장 데이터가 꺾이면 즉시 청산해야 합니다. 일곱째, 인간 지표를 활용하십시오. 친구가 시작한다면 그곳이 고점입니다. 여덟째,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빚내서 소비하고 투자하는 건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10조 원 규모 캠핑 산업의 흥망성쇠를 분석했습니다. 2가지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단기 트렌드만 쫓으면 폐업합니다. 캠핑장 폐업률이 증거입니다. 둘째, 소비자가 유행을 포도고 상겁게 쓴 대여파입니다. 추종하면 빈털터리가 됩니다. 개미들의 계좌가 증거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등록된 캠핑장은 4,000개가 넘지만 실가동은 3,700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신규 유입은 멈췄고 장기 침체가 확정적입니다. 골프와 차박,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동일한 붕괴 패턴이 감지됩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캠핑 버블을 경험하신 분, 3시 입실, 11시 퇴실 갑질에 당해보신 분, 관련주로 손실을 보신 분, 혹은 현재 골프에 물려 계신 분, 댓글로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이 분석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12월의 어느 늦은 밤입니다. 당신은 지금 퇴근길 올림픽대로 위에 서 있습니다. 할부로 뽑은 검은색 벤츠 E클래스 운전석에 앉아 한강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한 삶입니다. 번듯한 대기업 명함, 서울 마포구의 30평대 아파트,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골프백까지. 그런데 그 순간 조수석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액정했던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2로 시작하는 번호,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전화했던 그곳, 바로 은행 채권 추심팀입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독촉 문자가 빨간색 글씨로 떠 있습니다. 금일 18시까지 원리금 미납 시 기한이익 상실 예정, 법적 절차 착수, 기한이익 상실. 이 6글자가 당신의 목을 조여옵니다. 내일부터 은행은 당신의 아파트, 당신의 차, 그리고 당신의 월급 통장까지 모조리 압류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당신은 핸드폰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차 안은 따뜻하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웃으며 반겨줄 것이고 아이들은 아빠 왔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따뜻한 집이 사실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면 경매 넘어간다는 딱지가 현관문에 붙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은 당신의 옆자리에 앉은 김 부장님이 오늘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데이터로 한국 경제를 해부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잔인한 폭로이자 곧 닥쳐올 파산의 쓰나미에 대한 긴급 대피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단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아파트에 살면 부자라고 착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오마카세 먹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당신의 지분은 얼마입니까? 10억짜리 아파트의 대출이 6억, 전세가 3억, 실제 당신 돈은 1억 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은행이 소유한 집에 얹혀 살면서 은행의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금융 노예일 뿐입니다. 전 세계 금융의 심장,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한국을 걸어다니는 시체 취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협회 IIF가 최근 전 세계에 타전한 긴급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못해 공포스럽습니다. 전 세계 34개 주요국 중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0%를 넘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세계 1등입니다. 반도체가 1등이 아니라 빚쟁이 1등이 됐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가계빚이 70%를 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합니다. 빚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국민이 1년 동안 밥 한 끼 안 먹고 숨만 쉬며 일해서 번 돈을 다 모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신용불량자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통계에는 여러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갭 투자한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세금까지 빚으로 잡으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6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파산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빚더미 위에 지은 모래성에서 파티를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곧 이 거대한 빚의 댐이 무너질 것이고 그 흙탕물이 대한민국 중산층 2천만 명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1997년 IMF 때는 기업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제 다가올 위기는 당신의 가정이 망하는 위기입니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면 살 수 있지만 가정이 파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거리로 나앉고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는 사회적 참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 내 것도 아닌 집을 사고 부자 흉내를 내며 살게 되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빚도 능력이다라는 거짓말을 속삭였을까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 가장 조용한 법입니다. 지금 겉보기에 대한민국은 평온해 보입니다. 여의도와 강남의 거리는 차들로 붐비고 주말이면 쇼핑몰 주차장은 만차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라는 얇은 얼음 밑에서는 이미 끔찍한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문자가 오는 게 무섭지 않으십니까? 업무 중에 울리는 띵동하는 짧은 알림 소리,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화면을 켜면 어김없이 은행에서 날아온 대출금리 안내 문자가 떠 있습니다. 고객님, 변동금리 주기가 도래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존 연 3.2%에서 6.8%로 인상 적용됩니다. 다음 달 납부액이 변경됩니다.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평범했던 여러분의 삶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불과 2년 전 금리가 2%일 때는 물이 따뜻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하는 게 너무나 현명해 보였습니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 온도는 100도를 넘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지만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인 여러분은 냄비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는 공포에 질려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산 30대 직장인 김대리님이 있습니다. 그는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금리 2.5% 한 달에 은행에 내는 이자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대리 월급 350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했습니다. 남은 250만 원으로 적금도 붓고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맛집도 다니고 가끔 호캉스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중산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오르고 은행 가상금리가 붙으면서 대출금리는 7%가 되었습니다. 원금 상환까지 합치면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돈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십시오. 월급 350만 원을 받아서 300만 원을 고스란히 은행에 상납합니다. 남는 돈은 고작 50만 원. 이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관리비 20만 원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교통비 내면 식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와 강남, 광화문의 점심시간 풍경이 기괴하게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 12시가 되었는데 식당으로 가는 줄이 없습니다. 김치찌개 12,000원, 냉면 15,000원 하는 식당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 많던 넥타이 부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편의점 구석에 서 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대기업 직원들이 편의점 구석에 서서 5,000원짜리 해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동료들과 눈이 마주치면 멋쩍은 웃음을 짓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식후에 마시던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여 사칩니다. 손이 떨려서 사 마실 수가 없습니다. 회사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 공짜 믹스 커피를 타 마시며 쓰린 속을 달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영끌 쪽의 처참한 민낯 런치플레이션의 비극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이지만 실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는 하우스 푸어, 아니 빈민층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버티다 못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바로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리볼빙이라고 부릅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낼 돈이 없으니 다음 달로 미루고 수수료를 냅니다. 하지만 그 수수료가 연 18%입니다. 이것은 은행 대출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사채입니다. A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B카드 빚을 갚습니다. 다음 달에는 B카드로 대출받아 C카드를 막습니다. 매달 결제일이 다가오면 피가 마릅니다. 달력의 날짜가 줄어드는 것이 마치 내 수명이 줄어드는 것처럼 공포스럽습니다. 이 폭탄 돌리기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드사에서 문자 한 통이 옵니다. 고객님, 신용점수 하락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모든 둑이 터집니다. 더 이상 막을 카드가 없습니다. 그날로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월급 통장은 압류됩니다. 지금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5분의 1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무너지면 옆 사람도 같이 무너지는 도미노 게임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옥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견디며 야근까지 해서 번 돈. 그 피 같은 돈이 내 통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단 1초입니다. 내 손을 스치지도 못하고 로그아웃되어 은행 금고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행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파산 직전에 고위험 채무자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런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정부와 은행은 우리에게 갚지도 못할 돈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빌려줬던 것일까요? 그 뒤에는 여러분을 평생 빚의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거대한 카르텔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빚더미를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과욕을 부려서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집을 사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책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이 죄인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비극 뒤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대한 마약 장사를 했습니다. 그 마약의 이름은 바로 초저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과 3년 전만 해도 은행 창구 직원은 천사 같은 미소로 여러분에게 속삭였습니다. 고객님, 직장인이시면 2억 원까지 신용대출 바로 나옵니다. 금리는 1%대요. 그냥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안 쓰면 손해예요.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여러분을 빚의 세계로 몰아넣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을 방관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포모라는 공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뉴스를 틀면 연일 신고가 갱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장 동료가 집을 사서 3억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무시무시한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벼락거지, 가만히 있으면 거지가 된다. 지금 빚을 내서라도 사지 않으면 영원히 하류층으로 도태된다.
이 공포 마케팅 앞에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청년들은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저당 잡히는 노예 계약서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은행과 정부는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포장하기 위해 여러분을 총알바지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린 돈으로 아파트 값을 올려주니 건설사가 살고 세금을 많이 내니 정부가 살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파티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파티장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의 청구서를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마약을 판 마약상은 처벌받지 않고 오직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만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뼈 빠지게 낸 이자로 그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이자 장사로 수십조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고금리에 신음하며 자살을 생각하는데 주요 시중은행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300%, 400%를 보너스로 챙겨가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퇴직금으로 1인당 5억 원, 6억 원을 받아 챙겨나갑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를 끊어서 낸 이자입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말이 있죠. 한국의 은행은 우산을 뺏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가 오면 우산값을 10배로 올려서 강매하고 돈이 없으면 입고 있는 옷까지 벗겨가는 냉혈한들입니다. 여러분, 금리 1%의 달콤함은 미끼였습니다.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여러분은 낚싯바늘에 꿰인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낚싯줄을 진 은행은 서서히 줄을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고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와서 상생금융이니 이자 감면이니 하며 생색을 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지 않을 만큼만 숨을 쉬게 해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이자를 뜯어낼 수 있으니까요. 죽어버린 노예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약에 취해 10년 동안 환각 파티를 벌였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내 집값이 영원히 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자 드러난 현실은 빚더미에 앉은 초라한 모습뿐입니다. 이제 곧 진짜 공포가 닥쳐옵니다. 개인과 가정의 붕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멈추고 거리가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단골치킨집 사장님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사라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제2의 IMF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다가올 위기는 1997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고독할 것입니다. 1997년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기업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대우그룹이 망하고 한보철강이 부도났습니다. 아빠들은 회사에서 잘렸지만 집은 남아있었고 가족은 뭉쳐서 버텼습니다.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 모으며 다시 일어서자고 울부짖던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닥쳐올 위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번 타겟은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무너집니다. 빚더미에 깔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계발 경제 공황,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IMF2의 진짜 얼굴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동네에서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의 1단계, 자영업의 몰락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여러분 동네의 삼각거리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불이 켜져 있던 단골치킨집 유리에 오늘 갑자기 삐뚤빼뚤한 글씨로 임대문의 종이가 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옆에 카페도 그 옆에 고깃집도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는 2배가 됐는데 손님들은 돈이 없어 지갑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못한 사장님은 알바생을 자르고 아내와 둘이서 일하다가 결국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600만 명,
은퇴한 여러분의 아버지, 삼촌들이 마지막 퇴직금을 털어차린 생계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폐업은 단순한 실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식자재를 대주던 도매상, 월세를 받던 건물주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밤거리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2단계. 법원 경매장의 비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 경매 법정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아파트를 헐값에 뺏기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을 끌어모아 10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살 돈이 없어 유찰되고 또 유찰되어 결국 6억 원에 낙찰됩니다. 집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 빚이 7억 원이었다면 집을 팔고도 1억 원의 빚이 여전히 남아 당신을 쫓아다닙니다. 집도 잃고 신용도 잃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쟁이의 꼬리표만 남는 순간 내 집 마련의 달콤한 꿈이 온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지옥의 3단계,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여러분이 빚 갚느라 돈을 못 쓰면 기업은 물건을 못 팝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내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내 남편이 회사에서 책상을 뺍니다. 소득이 끊기니 빚을 더 못 갚고 은행은 더 가혹하게 추심을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국가가 돈을 수백조 원 퍼부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경제의 엔진 자체가 꺼져버리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적인 붕괴입니다. 돈 문제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가 그때 집 사자고 했잖아. 서로를 원망하다가 결국 가정법원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습니다. 가족이 해체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마포대교 위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24시간 대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가장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현장이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겁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구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 외곽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빚더미에 앉은 2천만 가구를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돈이 없습니다.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구제합니까? 각자 도세. 이제 믿을 것은 나 자신과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뿐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숨이 막히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대부분의 사람은 망했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남들보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고 남들과 반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월스트리트의 인사이트를 담은 생존을 넘어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3단계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행동 강령에 썩은 팔을 잘라내라. 가장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냉정하게 수술대 위에 올리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영끌에서 산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월급의 40%를 넘는다면, 그리고 집값이 산 가격보다 20% 이상 떨어졌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팔면 2억 손해인데 어떻게 팔아? 이 생각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붙들고 있다가 결국 이자에 짓눌려 파산하고 경매로 모든 것을 뺏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도마뱀은 살기 위해 꼬리를 자르고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썩은 팔을 절단합니다. 팔 하나를 잃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2억 손해보고 파는 것이 나중에 경매 넘어가서 5억 빚쟁이가 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을 버리십시오.
집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빚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네, 행동 강령이 현금이 왕이다.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있다면 혹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주식 많이 떨어졌네?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덤벼드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자살행위입니다. 위기의 정점에서는 현금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투자 자산입니다. 자산 가격이 반토막 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현금의 가치가 2배로 뛴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돈이 없어 아우성 칠 때 주머니에 현금을 꽂고 있는 당신은 시장의 제왕이 됩니다. 단, 그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로 바꿔두십시오. 환율이 1,700원, 2,000원으로 치솟을 때 달러를 쥔 당신의 구매력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해집니다. 그 달러가 나중에 헐값이 된 대한민국의 알짜 자산을 쓸어 담을 총알이 될 것입니다. 행동 강령 3, 피냄새를 맡는 독수리가 되어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언제 다시 시장에 진입해야 할까요? 신문기사에 경제 망했다, 자살률 급증, 부동산 불패 신화 끝났다 라는 절망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될 때, 친구들이 주식 어플을 삭제하고 부동산 중개소들이 문을 닫을 때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말했습니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라. 설령 그것이 내 피일지라도 그때가 옵니다. 법원 경매장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강남 아파트가 반값에 나올 때, 세계 1등 기업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을 기어다닐 때, 그때가 바로 아껴둔 달러 총알을 장전하고 사냥에 나설 시간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 공포를 사들이는 용기, 그것이 부의 이동에 올라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웅크려야 할 때입니다. 성급한 저가 매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지만 준비된 기다림은 인생 역전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 터널은 생각보다 길고 어둡고 추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터널 안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매뉴얼을 따르는 사람은 터널 끝에서 눈부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국 경제의 붕괴 시나리오 4부작 시리즈를 마칩니다. 삼성의 위기, 부동산의 거품, 연금의 고갈, 그리고 오늘 부채의 폭발까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달콤한 거짓 위로보다는 쓰지만 몸에 좋은 팩트라는 약을 계속해서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기회를 잡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위기의 신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눈으로 본 한국경제였습니다. 긴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